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저번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대생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리 이론은 다 배웠어요. 우리 1년간에 걸친 물리 공부 마친 기념으로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이 물리의 시작은 어디일까? 기억나요? 올해 초에 얘기했었는데 아주 옛날에는 불이 없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해 지고 밤에 뭐 했을까? 그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 이런 아름다운 밤 하늘이 보였겠죠. 뭐 달, 별 같은 밤 하늘의 천체를 관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관찰하다 보니까 재밌거든? 더울 때만 보이는 친구도 있고, 추울 때만 보이는 친구도 있고, 맨날 같은 자리에 있는 친구도 있고, 뭐 뱅글뱅글 도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재미로 천체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분석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에요. 시간에 따른 별의 위치 변화를 측정하고 이걸 바탕으로 별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속도도 구해보고 또 혹시 속도가 변하는 별이 있으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측정해서 가속도도 구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학문 천문학이 바로 물리의 시작이고 또 물리에서 가장 오래된 분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위치, 속도, 가속도 같은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정의와 법칙에 대해서 먼저 배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물리 첫 단원이 뭐였어요? 모션인 원 디멘전, 1차원 운동이었죠. 기억나? 자, 이렇게 그리스, 이집트, 마야 같은 기원전 고대 문명에서부터 시작된 천문학은 중세시대 15세기 중후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게 되는데 자, 이 고대 중세 천문학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천동설.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 달, 별 같은 천체는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보면 좀 자의식 과잉이지, 그치? 그렇지만 동시에 굉장히 매력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보이는 저 수많은 천체가 우리 인간을 위해 매일 뜨고 진다고 생각해봐. 이것만으로도 막 특별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 하지만 1473년에 이분이 태어납니다. 이 천동설의 시대를 끝내신 분. 이게 누구야? 코페르니쿠스죠. 1543년 이분이 죽기 직전에 출판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지구의 공전을 주장해요. 지동설이죠. 이 생각이 당시 사람들한테 얼마나 혁명적이었냐 하면 원래는 회전이라는 뜻밖에 없었던 레볼루션이라는 단어에 혁명이라는 뜻이 추가가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을 바꿀 정도로 대단한 생각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대단한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야? 주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코페르니쿠스는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에 따라, 혹은 기분에 따라, 혹은 느낌에 따라 지동설을 주장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관찰 결과를 근거로 지구의 공전이라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관찰 결과를 근거로 어떤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 뭐죠? 이게 과학이죠. 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를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인류 최초의 과학자인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중세시대는 종교의 시대였어요. 종교의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종교에서는 항상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이 인간의 특별함을 강조하기에 천동설 만한 게 없거든? 그런데 갑자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와서는 싸가지 없이 야, 천동설 틀렸다. 지동설이 맞다. 인간은 우주에서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논리적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박이 안 돼. 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이 종교의 탄압이 무서워가지고 많이 몸을 좀 사렸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논리에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뭐 탄압을 했든 핍박을 했든 어쨌든 간에 이 코페르니쿠스의 과학적인 사고의 방법이 널리 퍼지게 되고요. 결국 과학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코페르니쿠스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자칭 천체 물리학자들이 등장했는데,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긴 두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케플러입니다. 자, 어떤 중요한 발견을 했을까요? 바로 타원 궤도. 이 시대 사람들은 천체는 완벽한 조물주가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공전 궤도 또한 완벽한 도형인 원 모양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원이 왜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보면 터무니없는데 당시에는 이게 상식이었어. 그런데 케플러가 1605년에 야, 이거 내가 관찰해 보니까 타원인데? 라고 한 거야. 아주 난리가 났어요. 특히 종교 쪽에서. 이미 지동설에 한 방 맞았는데 아이 때린데 또 때리니까 화날만 하지. 그치?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신이라는 존재가 천체들을 조종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야. 아니 누가 조종하는 거면 편하게 원 궤도 따라 돌게 하지 뭐하러 이런 복잡한 타원 궤도를 따라 돌게 하겠어요. 그래서 케플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행성들이 태양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데 이 태양이 주변 행성들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자,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공식인 케플러 법칙을 만들었는데 이게 관찰 결과랑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더라. 자, 이렇게 태양이 바로 행성 운동의 원인, 핵심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고요. 이때부터 태양계, 솔라 시스템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자,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긴 두 사람 중에 한 명, 케플러라고 했고요. 그럼 다른 한 명은 누구야? 바로 이분,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자, 갈릴레이가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뭔지 알아요? 망원경, 텔레스코프 제작이에요. 자, 이렇게 만든 텔레스코프로 뭘 발견했을까? 1609년에 목성의 위성을 발견합니다. 또 난리가 났어요. 왜? 위성이 뭐 어때서? 천동설도 포기당하고 원궤도도 포기당한 이 시대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바로 우리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라는 태양 중심설이었거든요. 모든 천체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위성이 뭐예요? 행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하죠. 그럼 목성의 위성은 뭐야? 목성 주위를 도는 천체겠지. 그런데 모든 천체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며. 자, 이렇게 태양 중심설도 안녕. 자, 이때부터 비로소 과학은 과학의 길을, 종교는 종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모든 의문이 다 해소된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태양이 왜 행성을 공전하게 하는가와 같은 좀 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내놓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갈릴레이가 죽은 다음 해 1643년에 영국에서 이분이 태어납니다. 누구야? 뉴턴이죠. 뉴턴은 아주 운이 좋았어요. 일단 천재였고요. 태어난 시기가 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태어나 보니까 케플러, 갈릴레이, 브라헤 같은 쟁쟁한 선배들의 천체 관측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던 거야. 이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성의 공전 궤도가 타원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이 내용을 담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흔히 프린키피아라고 부르는 책을 1684년에 출판합니다. 자,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뭐예요? 만류 인력이죠. 유니버셜 그래비테이션. 자, 이런 만류 인력의 발견을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모조리 다 설명 가능해진 거야. 지구가 어떻게 태양 주변을
공전할 수 있는지, 달이 어떻게 지구 주변을 공전할 수 있는지, 남반구에 있는 사람이 왜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지 등등.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 이 물리학의 토대 마련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니, 눈에 보이는 거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업적이에요. 그쵸? 물론 중력이 왜 작용하는지, 중력의 근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대답하지 못했지만 다들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뉴턴이 이룬 업적이 워낙 위대하다 보니까 이 정도 사소한 질문은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자, 그래서 뉴턴이 눈에 보이는 문제는 다 해결했대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눈에 안 보이는 거 해결해보자. 자, 이때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대표적으로 전자기학에 쏠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2학기 물리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자, 이때 마침 전자기학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과 장비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도 한 몫을 했어요. 자, 쿨롱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가우스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암페르 법칙, 마지막으로 패러데이 법칙까지 다양한 전자기 현상을 여러 학자들이 각자의 방법과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약간 중구난방 느낌이었죠. 역학은 깔끔하게 뉴턴 법칙 하나로 딱 끝낼 수 있었는데 전자기학은 법칙만 5개가 넘게 나오잖아요. 이거 역학처럼 깔끔하게 정리 못할까?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야,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한 사람이 바로 맥스웰입니다. 1864년에 맥스웰 방정식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모든 전자기학 법칙을 단 4줄의 식으로 정리해요. 자, 참고로 이 맥스웰 이퀘이션이 물리학자들이 뽑은 아름다운 이퀘이션 1위입니다. 자, 그냥 정리만 했으면 이렇게 유명할까? 그럴 리가 없죠. 자, 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자기학의 정수, 핵심이 드러난 거예요. 바로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공간상의 파동, 물결의 형태로 퍼져나간다 라는 사실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기파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왜 아무도 몰랐을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정리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자기파,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빛이지. 결국 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통해서 빛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빛은 뭐다? 공간상의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이다. 그리고 이 전자기파의 존재를 1879년에 헤르츠라는 분이 실험을 통해 증명합니다. 자, 어떤 실험이었냐? 이런 스파크 발생 장치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를 흘려주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발생시켰더니 아니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틈이 있는 코일에 스파크를 발생시키더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기 에너지를 전달한 거예요. 신기하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뭐예요? 바로 전자기파다. 자, 그런데 관찰해보니까 이 전자기파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란 말이야. 자, 그러면 전자기파는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는 걸까? 자, 그래서 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다시 봤더니 전자기파가 퍼져나가는 속력은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과 같더라. 자, 전자기파는 곧 빛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광속 C가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더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봐봐. 이 입실론 제로 퍼미티비티도 물리 상수고요. 뮤 제로 펄미어빌리티도 물리 상수죠?
그러면 광속 C도 물리 상수가 되겠네.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물리 상수가 뭐예요? 측정 상태와 방법에 관계없이 고정된 값을 갖는 물리량이죠. 예를 들어서 정지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물리 상수값이랑 등속도 운동하는 사람이 측정한 물리 상수값이 다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이 말을 그대로 광속에 대입해 보세요. 정지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광속이나 등속도 운동하는 사람이 측정한 광속이나 똑같다. 뭔가 좀 이상한데? 그쵸? 아니, 속도가 어떻게 그래? 아니, 어떻게 어떤 대상의 속도가 정지에 있는 사람이 측정했을 때, 등속도 운동하는 사람이 측정했을 때 같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도 다 맥스웰 이퀘이션에 약간 문제가 있나 보다. 곧 해결되겠지 뭐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게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맥스웰 이퀘이션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이게 도저히 틀린 구석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 자, 이 광속 불변의 모순을 맥스웰이 죽은 1879년에 태어난 이분이 해결합니다. 누구야? 아인슈타인이죠. 사실 해결했다기보다는 앞으로 물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모두가 맥스웰 이퀘이션이 어디서 틀렸는지 찾고 있을 때 아인슈타인은 맥스웰 이퀘이션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속은 불변한다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인정한 거예요. 모두가 노 할 때 혼자 예스 한 거지. 괜히 천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정지 또는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하는 전자기파,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크기와 방향 모두 변하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자, 그런데 뭐 빛의 속도가 일정한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빛의 속도가 일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가만히 서 있는 관찰자와 자동차에 타고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는 관찰자가 있습니다. 자, 각각 정지 관찰자와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니까 이 두 관찰자가 측정하는 빛의 속도는 일정해야 돼.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자동차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정지 관찰자와 같은 위치에 딱 도착했을 때 이 정지 관찰자의 양옆, 또 자동차 앞뒤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동시에 번개가 떨어졌대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이 정지 관찰자가 보기에 번개는 동시에 떨어졌을까? 자, 우리가 동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근거가 뭐야? 이 번개가 우리 눈에 동시에 보이면 동시에 떨어진 거겠지. 자, 그러면 이 번개가 정지 관찰자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네. 자, 이 양쪽 번개에서 출발한 빛이 정지 관찰자한테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어때요? 똑같죠? 자, 이 정지 관찰자는 우리처럼 양쪽 번개가 동시에 떨어졌다고 주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 차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빛의 속도는 내가 가만히 서 있든 움직이고 있든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자, 오른쪽 번개에서 출발한 빛이 먼저 도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번개에서 출발한 빛이 도착하게 되겠죠. 자, 그럼 결국 이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는 번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오른쪽 번개가 먼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왼쪽 번개가 떨어졌다. 번개는 동시에 떨어지지 않았다. 어때요?
어떤 관찰자가 보기에는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 또 다른 관찰자가 보기에는 동시에 벌어지지 않았죠? 자, 이렇게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동시성이 부정당합니다. 시간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아요. 왜 우리 역학 문제 풀 때 대상이 정지해 있든 뭐 움직이고 있든 상관없이 X축은 무조건 시간축이었잖아? 모든 대상에 대해서 시간은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였거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도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영향을 받는 하나의 물리량일 뿐이다. 어때요? 엄청나죠? 자, 그리고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가속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하게 되는 전자기파, 빛의 속도에 대해서 설명해요. 여기에 왜 일반이라는 말이 붙었는지 알겠죠? 정지, 등속, 가속 해서 모든 경우 고려 끝난 거잖아? 자, 이것도 보면 기가 막혀요. 자, 왼쪽 그림처럼 위쪽으로 가속도 운동하는 어떤 로켓에 탄 사람이 우주선 한쪽 벽에서 다른 쪽 벽으로 로켓 바닥면에 수평하게 방출되고 있는 빛을 관찰하고 있어요. 뭐 레이저라고 합시다. 자, 이 사람 눈에 이 빛이 어떻게 보일까? 어려우면 이 로켓 바깥에 가만히 서 있는 우리 눈에 이 빛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빛이 수평하게 방출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광속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정지 관찰자인 우리 눈에는 이렇게 빛이 로켓 바닥면에 수평한 방향으로 계속 직진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로켓이 가만히 있어요? 위로 가속도 운동하고 있죠? 결국 빛은 직진하는데 로켓이 위쪽 방향으로 가속이 되니까 반대쪽 벽에서는 처음 방출된 위치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이 빛의 상이 맺히게 될 거예요. 자, 이거를 로켓 안에 타고 있는 사람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빛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도달한다고 했으니까 적당히 이어보면 어때요? 빛이 휘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렇게 가속도 운동하는 관찰자가 보기에는 빛이 가속도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빛이 왜 휘는 거야? 이 가속도랑 빛이 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가속도가 뭐길래 빛을 휘어요? 이상하지 않아? 자,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사고 실험을 하나 제안합니다. 똑같은 로켓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는 공을 낙하시키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로켓의 가속도가 A라고 하면 이 낙하하는 공의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A가 되겠죠. 방향은 반대. 뉴턴 법칙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똑같이 공을 낙하시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로켓이 중력 가속도가 A인 행성 위에 착륙해 있다고 할게요. 자, 이때 낙하하는 공의 가속도는 당연히 또 A가 될 텐데, 자, 여러분. 이 로켓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 두 실험 결과를 가지고 지금 로켓이
가속도 a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중력 가속도가 a인 행성 위에 착륙해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주장이었어요. 자, 왼쪽처럼 이렇게 뉴턴 2법칙, 가속도와 관련된 질량을 관성 질량, 오른쪽처럼 중력과 관련된 질량을 중력 질량이라고 하는데, 자, 이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을 구분할 수 없다. 둘은 동등하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빛이 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자, 아까 처음에 빛 실험했던 이 로켓을 중력 가속도가 a인 행성 위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자, 그럼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휘겠죠? 가속도 a로 움직이는 로켓이나 중력 가속도가 a인 행성 위에 착륙해 있는 로켓이나 똑같다며. 그럼 가속도 a로 움직이는 로켓 안에서 빛이 휜다면 중력 가속도가 a인 행성 위에 착륙해 있는 로켓 안에서도 빛이 휘어야지. 맞죠? 결국 가속 운동은 곧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과 같아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속도에 의한 빛의 휘어짐은 중력에 의한 빛의 휘어짐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력은 왜 빛을 휘어지게 하는데? 자,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먼저 시간과 공간이 합쳐진 새로운 물리량. 아까 왜 시간도 물리량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공간, 스페이스타임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빛은 이 시공간을 따라서 직진하는데 중력이 이 시공간 자체를 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빛이 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이 시공간의 휘어짐을 수학적으로 기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사실이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게 뭐예요? 뉴턴이 밝히지 못했던 이 중력의 근원을 밝힌 거야. 질량에 의한 시공간의 휘어짐이 곧 중력이다. 위대하죠?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련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프리드먼과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각각 1922년과 1927년에 야, 내가 아인슈타인 방정식 끝까지 풀어봤는데 그랬더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 라고 발표를 해요. 처음엔 다 비웃었죠. 아니,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고 있어. 심지어 아인슈타인은 편지까지 써가면서 극딜을 합니다. 자, 그러나 1929년에 이분이 지구에서 더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 라는 사실을 관찰해요. 우주 팽창을 증명한 거지. 이 누구야? 허블. 자, 그러면 우주 팽창의 의미는 뭘까? 아니, 뭐 좀 팽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 결국 우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점에 모이지 않겠어요?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이 점의 부피는
점인데 뭐 0에 수렴하겠지. 이 점의 질량은 우주 전체가 다 여기에 모여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크겠죠. 자, 그러면 밀도는 무한대. 자, 이렇게 밀도가 무한대인 물리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이 점을 특이점, 싱귤러리티라고 하고요. 이 가설을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우주관의 탄생이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론은 그럴듯하거든? 근데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과거로 돌아가 볼 수는 없잖아요. 자, 이때 블랙홀 전문가인 스티븐 호킹, 그리고 킵손,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 다 봤어요? 그거 자문하신 분이야. 자, 이런 분들이 빅뱅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웬 블랙홀 전문가? 여러분, 블랙홀이 뭐죠?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는 천체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자, 이렇게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는 게 가능하다면 반대로 모든 물질을 뱉어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마치 빅뱅처럼. 자, 이거를 블랙홀의 가역성이라고 하고요. 이론적으로 가능함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빅뱅이라는 현상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근거가 확보된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이 블랙홀을 중심으로 우주의 탄생과 물질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어디 입자 가속기 같은 곳에서는 실제 블랙홀 발생 실험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 중력과 우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이런 전자나 원자 같이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나누고 또 나누다 보면 뭐가 나올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아주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고민해왔던 그런 질문이거든. 자, 이런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양자라고 하는데, 이 양자에 대한 이론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 또 아인슈타인이야. 1905년에 광전 효과, 포토일렉트릭 이펙트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빛의 입자성을 주장합니다. 빛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빛이 입자야? 아까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뭐라고 했어? 빛은 전자기 파라고 하지 않았어요? 빛은 파동이야. 근데 왜 갑자기 입자래? 아니,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입자가 맞는 거예요. 실험을 아무리 반복해봐도 이거는 무조건 입자일 수밖에 없어. 아인슈타인이 이걸로 노벨상 받았거든요. 여러분, 긴가민가 한 걸로는 노벨상 절대 못 받아. 그런데 웃긴 게 이게 빛이 그렇다고 파동이 아닌 건 또 아니거든요. 아니, 맥스웰 이퀘이션도 마찬가지로 맞으니까. 결국 빛은 이때부터 아주 기묘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빛의 파동, 입자, 이중성이에요.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라고 하는데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아니, 파동이면 파동이고 입자면 입자지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세상에 여기서 한술 더 뜬 사람이 있어요. 빛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고? 그러면 혹시 물질도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게 바로 물질파, 매터 웨이브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이자 입자인 전자 갖다가, 여러분 전자는 입자죠. 실험을 해봤는데, 와, 전자에서 이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 관찰이 된 거야. 이게 바로 전자의 상쇄 간섭 실험입니다. 상쇄 간섭 실험. 들어는 봤죠? 이거는 실제 실험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물질이 파동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덴마크 물리학자 보어라는 사람이 엄청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당시 원자 모델에 따르면 이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공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궤도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이 전자가 원자 핵에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전자가 원자 핵에 충돌하면 원자가 붕괴된다는 말이잖아? 여러분, 원자가 붕괴해요? 우리 주변에서 뭐가 막 무너지고 있어? 아니잖아. 자, 이 원자의 붕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 자, 그런데 여기서 보어가 길을 제시한 겁니다. 이 파동 입자 이중성을 기가 막히게 써먹어요. 야, 전자는 파동도 된다며. 여기서는 파동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입자가 원자 핵 주변을 돈다고 생각하지 말고 파동이 원자 핵 주변에 분포한다고 생각하자. 자, 그랬더니 이게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난리가 나요. 아, 파동 입자 이중성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파동 입자 이중성 덕분에 원자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다 그냥 이 듀얼리티에 꽂힌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파동 입자 이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었어요. 전자를 예로 들면 전자는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기도 하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기술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이 필요했는데 아직까지는 파동은 파동 방정식, 입자는 뉴턴 법칙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아니, 당연히 이런 이중성을 띠는 입자의 거동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입니다. 그 고양이 아저씨 맞아요. 자, 두 분 모두 이 전자의 파동적인 측면과 입자적인 측면을 동시에 기술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전자같이 아주 작은 것들의 움직임에 대한 학문, 바로 양자역학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노벨상 받았어요. 하이젠베르크는 1932년 노벨상, 슈레딩거는 1933년 노벨상. 자, 이 노벨상에는 수상 근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노벨상을 왜 받았는지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야. 이 하이젠베르크 수상 근거가 진짜 멋있어요. 양자역학을 창조하셨네요. 노벨상 받으세요. 어때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이후에는 뭐 파울리, 디락, 파인만, 그 농담하시는 분 있잖아? 뭐 힉스, 그 힉스 입자의 바로 그 힉스 등등 이 수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양자역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입자 가속기에서 이 입자 충돌 실험을 통해 이론에서만 존재했던 여러 가지 입자를 실제로 검출하고 확인해보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물리학의 역사인데요. 여러분들은 역학이랑 이제 전자기학 딱 배운 거지.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 이후에 이 물리학 역사에서 큰 두 갈래의 흐름이 눈에 좀 띄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여러분, 이 상대성은 스케일이 커요. 중력, 뭐 천체, 우주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입니다. 반대로 양자역학은 아주 작아요. 전자, 양성자, 원자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이잖아. 자, 그런데 영원히 교집합이 없을 것만 같던 이 두 이론 사이에 접점이 생깁니다. 최근에 생겼어. 어디서 생겼을까? 빅뱅에서 생겨요. 특이점을 해석할 때 상대성과 양자역학이 동시에 필요해. 왜? 여러분, 이 특이점 질량 커요? 엄청나게 크지? 아니, 우주 전체가 이 특이점에 다 모여 있었다며. 자, 질량이 크니까 중력은 어때요? 중력 당연히 엄청나게 크겠죠. 중력 크니까 어떤 이론이 필요해? 상대성 이론. 자, 그런데 크기는 어때요? 이 특이점의 크기 완전 작죠? 작으니까 뭐 필요해? 양자역학. 아, 그런데 문제가 이 둘이 잘 안 맞아. 각각은 완벽한데 합치면 멍청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자, 그래서 요즘 물리학의 대세가 뭐냐? 이 상대성이랑 양자역학 합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합치기만 하면 바로 그냥 노벨상이야. 나는 이미 늦었고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나를 잊으면 안 돼. 어때요?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아주 많은 일을 했다. 뭐 좋게 봐주면 이 물리가 우리 우주를 이해하는데 필요하고 뭐 또 중요하다. 그래서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같은 공학자, 화학공학이랑은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왜 배워야 돼? 여러분, 이 공학의 목적은 뭘까요? 자,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있는 이 화학공학은 어떤 화학 공정을 기반으로 한 제품 생산이 그 목적이 되겠죠.
화학 공정이 뭔데? 원료들 사이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때 반응이 진행되는 이 장치를 반응기, 리액터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뭐 불을 떼워주든 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든,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의 개념은 어디에서 배워요? 1학기 물리, 역학. 에너지의 종류는 열에너지, 뭐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이런 것들 있잖아. 거기에 전기에너지까지. 역학과 전자기학에서 배우죠. 자, 이때 이 원료 공급은 어떻게 해요? 삽으로 퍼더. 아니, 그건 기계과 애들이나 그런 거고, 우리는 파이프 라인을 통해 공급합니다. 원료가 보통 액체 상태거든. 화학 물질일 테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 원료 공급을 위해서는 액체의 흐름, 유동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 유체 역학이 있어요. 이게 역학이잖아. 어떤 지식이 필요하겠어? 1학기 물리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과목 이름이 전달 현상이야. 자, 결국 이 화학공학은 주로 액체 상태인 원료를 파이프를 통해 공급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대한 학문인데, 자, 딱 보니까 대량 생산에 아주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쓰입니다. 뭐 기름, 석유, 뭐 플라스틱 같은 화학 제품은 물론이고 뭐 화장품, 샴푸, 치약 같은 생활용품에다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전자 제품, 심지어 발전에도 쓰여요. 뭐 그래서 보니까 정말 물리가 좀 필요하긴 하죠. 왜 1년 동안 물리를 배우는지는 알겠지. 자, 그러면 얼마나 잘해야 돼? 나만큼 해야 돼?
마스터해야 돼. 몰라도 돼요. 아, 그래. 저런 게 있었지.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아니, 그럼 뭐 하러 한 학기 동안 힘들여서 이렇게 공부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과학자들이 현상을 대한, 세상을 바라본 태도를 물리에서 배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태도죠? 관찰을 통해서 법칙을 세우고 이 법칙을 바탕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태도. 이 논리적인 사고의 방법이 여러분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계속 공학자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지금 배운 것보다 더 어렵고 더 복잡한 과학, 공학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과학과 공학의 모든 지식은 100% 법칙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식이라도 그 출발은 항상 단순하고 명료한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이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어진 현상을 법칙과 함께 탐구하는 태도로 대한다면 이 어려운 전공 공부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몇몇 과목에서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과목에서 여러분의 적성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앞에 이 물리학자들처럼 위대한 발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직업을 참 좋아하는데 싫은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학점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야. 저는 이 대학 교육의 목표가 수업을 통해서 학생이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학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특히 학점이 잘 안 나왔다고 해서 내가 이 분야에 적성이 없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학점이 낮다는 건 그저 그 교수가 낸 문제를 여러분이 조금 못 풀었을 뿐인 거야. 교수가 뭔데? 내가 뭔데? 여러분 제가 뉴턴이에요? 아인슈타인이야? 아니잖아. 사실 저는 여러분을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도 잘 몰라. 여러분 수업 준비하면서 아직도 공부하잖아. 내가 뭐 다 알면 공부하겠어? 저를 하찮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 학점에 대한 부담도 조금 내려놔 주시고요. 이 현상을 관찰하고 법칙을 세우고 법칙을 바탕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이 과학의 재미. 이 즐거움을 얻어가 주세요. 혹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정말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어렵고 재미없는 물리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방학 잘 보내시고 다음 학기에 다시 만나요.